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그 사건, 바로 1997년 외환 위기,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부르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끝없이 성장할 것만 같았던 대한민국의 신화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굴욕이었죠. 워낙 복잡한 사건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에겐 아주 좋은 길잡이가 있습니다. 바로 2018년에 개봉해서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국가부도의 날인데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세 가지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당시의 혼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영화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영화 너머의 진짜 경제적인 원인은 뭐였는지, 또 그 고통스러운 결과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영화가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요. 이 거대한 국가적 재난을 그냥 딱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시를 살아갔을 법한 세 명의 인물을 통해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이 복잡한 사태를 훨씬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게 되죠. 보시면 이 세 인물이 참 상징적이에요. 어떻게든 이 위험을 알리려는 내부 고발자 한시연, 반대로 이 위기를 돈벌 기회로 삼으려는 기회주의자 윤정학, 그리고 정부만 믿고 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는 평범한 가장 갑수. 사실상 이 세 인물 안에 당시의 모든 갈등과 비극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저 윤정학이라는 인물의 전략이 흥미로운데요. 풋옵션이라는 걸 활용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망한다에 돈을 거는 거예요. 주식이나 환율이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거죠. 그야말로 재앙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본 거죠.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는데 경제 지표를 뜯어보니까 곧 무너질 게 뻔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데 모든 걸 겁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죠. 자, 그런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그럼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걸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데이터를 보면서 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터지고 있었다는 거. 소위 차입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빚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정부는 이걸 말리기는커녕 부추겼죠. 특히 종금사라고 규제도 덜 받는 이런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이자 싼 단기 자금을 마구 빌려다가 국내 기업에 장기로 빌려주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뭐 시한폭탄에 스위치를 눌러놓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524%.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요. 기업이 가진 자기 자본보다 빚이 5배 이상 많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던 거죠. 조금만 충격이 와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써야 할 달러가 훨씬 많아지니까 나라의 외환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없어서 당장 갚아야 할 빚도 못 갚게 될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국민들 몰래 IMF를 찾아갑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로 그 협상이 시작된 거죠. 정부는 국민들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라고 발표했지만 IMF가 내건 실제 조건들은 그야말로 가혹했습니다. 금리를 25% 이상으로 올려서 기업들 동주를 쥐고 알짜 기업이나 은행들을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기라고 요구했죠. 한마디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수술을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비판이 엄청났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잠시 돈이 마른 유동성 위기인데 마치 온몸이 썩어버린 환자 다루듯 너무 과격한 처방을 내렸다는 거죠. 실제로 이 때문에 멀쩡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흑자도산을 하고 경기 침체는 훨씬 더 깊어졌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IMF 스스로도 실수를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이 IMF 사태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직장이요? 이제 그런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죠. 기업들은 언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됐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고요. 이때 벌어진 부의 격차는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숫자만 봐도 정말 가슴이 아프죠. 불과 1년여 만에 실업률이 3배 이상 폭등합니다. 수백만 명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제와 사회에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긴 위기, 이 이야기를 되짚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이 비극은 다시 반복될 수 있을까요? 영화는 바로 이 한마디로 끝을 맺습니다. 위기는 반복됩니다. 정말 섬뜩하면서도 의미심장한 경고죠. 역사의 교훈을 잇는다면 언제든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괜찮다, 문제 없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여도 그 시스템 안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니까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1997년 위기의 뇌관이 기업 부채였다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위험의 얼굴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20여 년 전에 그 뼈아픈 경고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